여러분, 2편, 이번에, 그러면 또, 말뚝이 스타일로 한번 못 즐기실 거예요. 왜요? 왜냐면, 아까 뭐, 일부에서 뭐, 설명해줬으니까 감을 잡으신 분도 있을 텐데, 상징주의 희곡이라고 분류를 나누기도 사실 좀 애매한 게, 상징주의 희곡이라고 분류 삼아서 얘기할 수 있는 희곡의 분류가 그렇게 또 많지도 않고, 그리고 사실 엄연히 따지면, 모든 희곡에 상징적 언어가 안 들어가겠습니까? 어떤 희곡에도 상징 언어가 다 들어가요. 오이디푸스, 테레시아스가 하는 말 보세요. 다 상징 덩어리예요. 그럼 상징주의 희곡이라는 게 뭐야? 그럼 상징적인 언어들로 된 대사들만 모아놓은 그러한 희곡이 상징주의 희곡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정말 단편적으로 생각하면은. 근데 그게 맞아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리냐면, 그렇기 때문에 극행동을 유추할 수 있는 언어가 거의 없어요. 극행동이란 말도 나오니까 더 어려워지죠. 희곡을 읽는다는 건 우리가 그 희곡 속의 그 인물의 대사를 보고 이 대사 속에서 이 인물은 지금 이런 대사를 치는 이유가 이러한 상황에 처해 있고 이러한 정서가 생겼고 그리고 이러한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의도를 담아서 이 언어를 치는 거야라는 그 극행동이 보이거든요. 이해되시죠? 제가 얘를 때렸어요. 때렸으면은 지금 얘가 맞는 순간 도토레님과 우리 이 말뚝의 관계 이런 것을 설정해놓고 보면은 때리는 순간 이 친구는 왜 그러세요? 이렇게 반응하겠죠. 왜냐면 상황이 그렇고 우리 인물이 그러니까. 그런데 만약에 기를 갖고 있었어요, 여러분이. 어깨빵 빡 했어요. 어깨빵 의도를 담고 했든 담고 하지 않았든 하는 순간 바로 1, 2, 3, 4 아싸 좋구나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의도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극행동이라는 것은 그냥 그런 언어들인 거예요. 언어 속에 그 사람의 행위가 담겨 있어요. 그런데 상징주의 언어는 아까도 설명해드렸지만 뭐 무언가를 상징하기 위한 언어들이에요. 그러니까 관념적으로 생각 그리고 그 사람들한테 이 생각을 유도해 주기 위해서 쓰는 말이 그 상징적 언어들이기 때문에 엄밀히 얘기하면 극행동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극행동을 유추하기가 그래서 힘든 겁니다. 극행동을 유추할 수가 없어요. 이러한 극행동이라고 이게 어떻게 딱 그러니까 딱 이렇게 복합적인 설명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어떤 연기가 나오냐면 대부분의 상징주의 극들에 나오는 사람들은 그래서 대부분 정적인 연기를 취합니다. 가만히 서서 낭송하듯이 얘기해요. 왜? 거기에 어떤 행위를 집어넣거나 어떤 적극적인 자신의 해석된 언어를 집어넣어서 연기로 그것을 모사해버리면 그 모양으로 그냥 그 의미가 그냥 고정돼 버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징주의에서 원했던 건 뭐예요? 이 언어를 통해서 어떤 본질적인 무언가를 당신이 느끼기를 바랄 뿐이지 이 사람이 얘기하고자 하는 어떤 정확한 메시지가 있어가지고 그것을 파악하기를 바라는 게 아니거든요. 당신이 스스로 발견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관객이. 그러다 보니까 극행동이 극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제까지 이 설명에서 풀어드렸던 그런 언어들로 이 이야기를 쭉 풀어드리려고 해도 풀어드릴 수가 없어요. 작가가 정해놓은 극행동이라는 게 없습니다. 있긴 있죠. 그런데 그게 굉장히 단순하게 단순화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설명하는 것도 사실 그렇게 큰 의미가 없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저는 어떻게 설명을 해드릴 거냐면, 그래서 이번 편은 마치 3편 내내 시를 읽다가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약간 이런 느낌이 들어요. 저는 이러한 행위를 하라고 써놨다, 혹은 이렇게 행위한다, 이런 말을 한다, 이렇게만 얘기하고 바로 우리들이 이것을 음미할 수 있는 대사들을 도토리님이 다 읽는 방식으로 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펠레아스와 멜리장르는 그래서 시간도 안 적혀 있어요. 시간이 얼마나 뛰었는지, 며칠이 지났는지, 시대는 언제인지 이런 것들을 유추할 수도 없어요. 그렇게 다 애매모호하게 써놨어요. 애매모호하게 써놓은 게 여러분들한테 혼란을 드리고 나 이런 예술을 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막 지만의 어떤 뭐 고귀한 뭔가를 막 표현하려고 우리 상징주의 예술 보면 막 그런 거 느낌 드잖아요, 여러분들.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요즘 현대 미술은 다 상징이거든요. 그냥 바나나 그냥 테이프로 붙여놔도 현대 미술 내면 거기에 뭐 어마어마한 상징을 담았는데 뭐 이런 막 해석들 붙지 않습니까? 그런 데서 환멸을 느끼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그것을 또 오히려 역으로 또 비꼬는 뭐 뱅크시라는 미술가도 있고 이런 것들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상징이라는 게 그렇게 자의적인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것을 자기네들만의 허세를 떨려고 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그걸 쓰려고 한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바란 건 뭐냐면 본질이에요, 본질. 진짜 진정한 본질. 이 자연, 이 우주, 이 세상에는 보다 심오한 본질이고 보다 순수한 결정체 그리고 보다 아주 이상적인 관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인간들이 그런 걸 깨닫지 못하고 전쟁하고 돈이 최고다 하면서 막 현실주의에 막 입각해가지고 막 거기에서 막 집중해서 살아가고 남의 거 착취하고 이런데 환멸을 느낀 사람들이 일련의 상징주의 시인들이거든요. 이런 건 다 3부에서 벌써 5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갈게요. 1막사 우리 딱 시작을 해요. 설명도 안 해요. 성문입니다. 성문을 꾸며놔야 될까요? 그런 지시도 없어요. 그냥 성문이에요. 그러니까 안 꾸며도 돼요. 초연 때는 빈 무대에서 했다고 나옵니다. 자, 성문에서 하녀들이 막 문을 두드려요. 너무 급해 보여요. 왜 급한지 안 알려줘요. 그런데 유추할 수 있어요. 문지방을 닦기 위해서예요. 이 성문의 그 문지방을 닦기 위해서. 거기에 뭐가 있어가지고 그걸 청소를 하려고 하는지 그런 것도 안 나와요. 그래요, 그래. 물을 부어요. 대홍수의 물을 전부 부어요. 그래도 결코 다 지우진 못할 거야. 이렇게 하고 장면이 확 바뀝니다. 자, 갑자기 숲속이 됐어요. 골로라는 인물이 나와요. 골로는 그러니까 인물 관계는 먼저 설명을 해드리고 들어갈게요. 인물이 많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 왕국은 알르몽드라는 가상의 왕국이에요. 시대가 언제인지도 불분명해요. 대부분 근데 쓰는 말이라던가 써놓은 이 장치 같은 것들을 보면 대충 중세쯤을 생각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세 시대의 어느 시대에서는 어디에 존재했던 어떤 굉장히 약한 왕국 이런 걸까? 그러니까 이런 것도 유출할 수가 없어요. 상상해 볼 뿐이에요. 근데 알르몽드 왕국이라는 곳에 아르켈이라는 왕이 있어요. 그 아르켈 밑에는 주누비브라는 딸이 있고 요 딸하고 원래 결혼을 해가지고 난 아들이 골로예요. 근데 이 결혼했던 이 왕은 죽었어. 그리고 후사에 새로 결혼한 왕이 있거든요. 근데 이 왕은 지금 빈약해져 있어요. 굉장히 빈약해서 지금 병상에 누워있고 이 사람과 낳은 아들이 희곡의 제목인 펠레아스예요. 골로랑 펠레아스는 이복 형제인 거예요. 이복 형제가 아니지. 씨가 다른 형제인 거죠. 그러니까 배는 같은데 이 골로가 사냥을 하던 중에 어떤 멧돼지를 쐈는데 그 멧돼지한테 뭐 맞춰가지고 걔 피자골 따라가지고 막 따라다가 보니까 이 숲속에 들어온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찾다고 막 하다가 너무 힘들다 보면 힘든 건지 어떤 건지 모르겠어요. 뭐냐면 설명을 다 암시적으로 하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 행위는 그래요. 찾아 들어왔고 주위를 딱 봤는데 거기에 샘이 있어요. 바닥이 보이지 않는 샘이 있어요. 그리고 그 바닥이 보이지 않는 샘 주위에 멜리장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멜리장도한테 다가가요. 왜 여기 있어요? 모르겠어요. 당신은 누구예요? 멜리장드. 몇 살이에요? 몰라요. 어디서 왔어요?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겠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환장하죠? 그런데 제가 묘사를 왜 적극적으로 안 하냐면 그러니까 상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지금. 이렇기 때문에 신비로움으로 빠져들어가는 거거든요. 우리 인간들은 아무것도 뭔가 모르는 무언가의 사태에 계속 직면할 때 거기서 어떤 공포심도 느끼지만 거기에 어떤 신비로움을 느낄 수도 있거든요. 자, 여러분들 집에 갑자기 요정이 나타났어요. 물어봐요. 너는 누구니? 모르겠어요. 이 설정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 요정이 갑자기 이 세계에 점프해서 왔는데 그 요정이 이 현 세계로 오면서 기억상실을 하고 왔어. 이런 상황, 신비로운 상황이 보이시죠? 정확히 골로가 이 신비스러운 이 마력을 가진 멜리장드한테 여기서 빠지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사랑에 빠졌다고 제가 함부로 또 당정 지을 수도 없어요. 왜냐면 안 써놨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근데 그렇게 유추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일단 위험하니까 우리 이 장소를 좀 떠나서 갑시다. 그러니까는 멜리장드가 샘 속을 바라보고 있어요. 샘 속에서 뭔가 반짝여요. 샘 속을 봤더니 거기에 웬 왕관이 빠져가지고 쑥 가라앉고 있는 거예요. 저 왕관이 당신 거냐? 모르겠어요. 그런데 누군가가 나에게 준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깝깝하죠? 공주인가? 라고 이렇게 또 추측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럼 일단 저거를 지금 꺼낼 수는 없어요. 바닥도 안 보이는 깊은 샘이다. 그러니까 일단 가자. 그래서 얘를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서 또 확 성의 한 방으로 바뀝니다. 그런데 대충 추측해 보자면 요 사건이 있은 뒤로부터 약 한 6개월 정도 지난 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누비에브가 이제 아까 설명드린 그 왕비
주누비에브가 이제 편지를 읽어주면서 아르케르 왕한테 이걸 설명해주는 식으로 이야기를 시작하거든요. 거기에 이런 단서가 조금씩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골로가 멜리장들을 그 섬에서 만나가지고 데려왔고, 데려왔는데 성으로 바로 들어온 것이 아니라 원래 아르케르 왕은 지금 적대국이 있었나 봐요. 네. 그 적대국 전쟁 중인데 그 전쟁이 너무 장기간 오래 지속됐고 나라의 기근도 돌았던 것 같아요. 기근도 돌고 힘들어져가지고 그 왕국의 딸이었던 우르슬라와 정략 결혼을 시킬, 그래서 화친을 하려고 할 예정이었는데 그거를 골로가 깨버리고 멜르장드랑 결혼을 해버린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곤란함에 처했다. 멜르장드를 데리고 돌아가면 죽을지도 모르니 펠레아스한테 골로가 네가 좀 이렇게 나의 이 마음을 잘 이 아르케론한테 전달을 해서 좀 안심시켜가지고 내가 돌아가다고 괜찮다는 좀 약조를 받아주려. 그리고 그 약조를 받으면은 램프의 불을 좀 켜서 그래서 안전하다는 걸 알려주렴. 그럼 내가 멜리스 장들을 데리고 들어가겠다. 이런 편지를 펠리아스한테 보냈는데 펠리아스가 그걸 전마이 주누비에브한테 줬고 주누비에브가 이제 그걸 아르케론한테 보고하는 이러한 형식으로 시작을 해요. 아무것도. 그 애는 아마도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했을 테지. 난 몹시 늙었지만 아직 내 안에서 한순간도 분명하게 본 적이 없구나. 그러니 내가 어떻게 다른 이가 한 일을 판단한단 말이냐. 난 죽을 날이 멀지 않았는데도 나 자신조차 판단하지 못해. 용서하기 위해 혹은 자기 자신을 더 잘 보기 위해 눈을 감지 않을 때 사람들은 항상 실수를 하거든. 그것이 우리에게는 이상해 보이지. 그뿐이야. 그 애는 어른인데도 샘가에서 만난 어린애 같은 소녀하고 결혼을 해. 이런 일은 우리에겐 이상하게 보이지. 왜냐하면 우리는 오직 운명의 이면만을 보니까. 우리 운명의 이면 그 자체를. 이런 식으로 아르케랑이 이제 받아들이는 것처럼 보이죠. 네. 지문만으로 보면. 그러면 알겠습니다. 펠레아스를 시켜서 돌아와도 괜찮다는 이제 그런 얘기를 보내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마침 또 펠레아스가 들어와요. 갑자기 이 편지에 대한 얘기는 안 하고 동일한 순간에 또 다른 내 친구로부터 편지가 왔는데 마르셀리스라는 친구가 있다. 근데 그 마르셀리스라는 친구가 다 죽어간다라고 나한테 편지가 왔다. 그래서 걔를 꼭 보러 가야겠다. 이거를 청원하러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런 거에서도 이 유추를 할 수가 없는 게, 근데 이걸 더 끝까지 더 가서 읽어보면 또 그런 유추를 할 수는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여행을 떠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이 다 망해가는 왕국, 혹은 이 암울함에 빠진 이 왕국을 펠레아스는 조금 떠나가고 싶어 한다라는 느낌이 든 대사들이 몇 개가 있거든요. 확실치 않습니다. 확실치 않아요. 그냥 그렇게 생각할 뿐이에요, 저는. 왜냐면 그렇게 다 암시성 대사들로 쓰여져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 청원을 하러 들어옵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주누비에브도 만류하고 아르켈도 일단 우리나라의 이 모든 이 운명적인 상황, 그리고 이 암울한 상황, 이런 것들이 해결된 게 아무것도 없으니 일단 골로가 멜리사드를 데리고 들어오고 너의 아버지가 지금 아프신 중이지 않느냐, 아버지 문제까지 해결될 때까지만 이 왕국에 있어라, 가지 말고, 이렇게 만류를 합니다. 그렇게 하고 또 혹 넘어가요. 성 앞이에요. 갑자기 그러니까 또 시간이 또 이만큼 더 점프를 해요. 이미 골로가 멜리상드를 들어오고 난 이후의 시점을 얘기합니다. 주누비에브와 멜리상드가 이 성을 구경하는 이러한 장면인 것 같아요. 이들의 말로 들어서 이제 느낄 수 있는 이 성의 묘사는 굉장히 성주의가 빽빽한 이 숲속에 지어진 성이라 항시 어둡습니다. 빛이 잘 안 들어요. 그런데 빛이 유일하게 드는 곳은 어디? 저 먼 바닷가에. 이런 데서 상징적 기호들이 이제 막 떠오르시죠. 그래서 항상 주누비에브는 빛이 들어오는 곳을 바라보는 습관이 들어져 있어요. 성 앞에 나와서. 그리고 멜리상드가 이 숲은 왜 이렇게 어둡죠? 뭐 이런 말 하고 뭐 하고 하면서 같이 바닷가를 바라보는 장면, 이걸 묘사하는 장면을 시작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멜리상드가 또 원인 모를 말을 막 하고 그리고 주누비에브도 뭔가 블라블라블라블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시적 언어라서 다 읽어드릴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저 해변가에 있는 근처에서 누가 멀리서 와요. 펠레아스예요. 펠레아스랑 멜리장드가 첫 만남을 갖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나서 잠깐 짤막하게 각자 얘기만 해요. 그리고 침묵. 그리고 주누비에브가
더 말이 없으면 난 인연들을 보러 가야겠다. 라고 하면서 퇴장. 바다 위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군요. 다른 불빛들이 보여요. 그건 다른 등대들이요. 바닷소리가 들려요. 바람이 이는 소리랍니다. 이쪽으로 내려갑시다. 내 손을 잡겠어요? 이것 좀 봐요. 이것 좀 봐요. 난 양손에 꽃과 나뭇잎을 가득 들고 있어요. 내가 당신 팔을 붙잡아 주죠. 길이 가파르고 매우 어두우니까. 난 아마 내일 떠날 거예요. 왜 떠나죠? 뭔 개소리야. 무슨 소리인지 모르시겠죠? 이게 첫 만남에서 한 대사입니다. 자, 시예요, 여러분. 시입니다. 이렇게 1막이 끝납니다. 다음에 또 어느 시점으로 넘어가는지 모르겠어요. 또 시간이 또 훅 넘어가요. 자, 여러분들은 지금 상상의 세계에 들어갈 때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넘어간 겁니다. 자, 갑자기 공원 샘가로 바뀌었어요. 펠레아스가 멜리상드를 그 성 주변에 있는 공원 샘가로 데려갔어요. 어떤 샘가인지 설명을 해줘요. 장님의 샘가인데, 그러니까는 장님이 이 물에 눈을 씻으면은 이 장님이 눈 뜬다. 이런 신비 종교에서 나올 것 같은 이런 샘이라고 소개를 해줘요. 근데 효력을 잃었다. 왜 이렇느냐? 우리의 왕인 아르켈이 눈이 먼 순간부터 더 이상 사람들이 찾아오지 않기 시작했고, 사람들이 찾아오지 않고 사용되지 않자 효력을 잃어버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무도 오지 않아서 그 샘은 효력을 다 잊어버렸고, 이제 그 물이 잠자는 소리밖에 내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표현해요. 그러니까 뭔 소리인지 모르겠죠? 이렇게 상징적인 언어로 표현해요. 그렇게 하고 있다 보니까는 멜리상드가 샘 바닥을 보고 싶다면서 이게 손을 막 이렇게 뻗어서 이렇게 샘 물을 만져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펠레아스가 위험하다고. 근데 안 닿아요 하려다가 이제 그 멜리상드가 이제 이 바닥에 누워가지고 이렇게 하지 않았겠어요? 지금 잠깐 화면이 나가네. 대리석에 엎드려서 이렇게 하려고 했지 않았겠어요? 손이 안 닿으니까 그 머릿결이 흘러내립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두 번째 단서가 나오죠. 멜리상드의 머리가 너무 길어요. 라푼젤 수준이에요. 그래가지고 머리가 착 해가지고 그 샘가에 담깁니다. 여러분들 광고에서 그런 거 많이 보시잖아요. 샴푸 광고. 그런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죄송해요. 싸구려로 만드는 것 같은데. 자, 이렇게 이게 타려고 하는데 머리가 이게 쫙 풀리면서 샤르르 하면서 그 물 위로 이렇게 머릿결이 싹 퍼지는 이런 이미지를 상상해 보세요. 그렇게 하니까는 당신 머리가 샘에 젖어가고 있어요. 근데 멜리아는 신경 쓰지 않습니다. 안 닿아요. 맞아요. 그래요. 내 머리카락은 팔보다 더 길어요. 내 키보다도 더 길어요. 그리고 갑자기 딴 말로 넘어갑니다. 상징주의 희곡이 여러분들 극행동이 아까 없다고 자꾸 초반에 설명드렸잖아요. 이런 식으로 전에 쌓였던 극행동이 다음 극행동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그런 게 분절돼 있느냐? 아니에요. 지시하고자 하는 바는 있어요. 그것도 이제 여러분이 느껴보시면 되는 거고. 그러나 잠시 침묵 후에 이제 멜리장드는 골로한테 받은 반지, 이걸 가지고 놀아요. 여기서도 이제 알 수 있죠. 결혼했구나. 그래서 이 반지를 빼가지고 막 이렇게 위로 던지면서 놀아요, 얘가. 그러니까는 펠레아스가 말리죠. 위험해요. 그렇게 높이 던지면 안 돼요. 그런데 또 원인 모를 자기만의 말을 하면서 던지면서 놀다가 이거를 그 공원 샘에 빠뜨립니다. 의도적으로 빠뜨렸는지 실수로 빠뜨렸는지는 몰라요. 해석할 방법이 없습니다. 빠졌어요. 어떡하죠? 찾아야죠. 찾으려고 하는데 처음 좀 깊이 빠져들어가요. 유추해 볼 말이 하나가 있긴 있어요. 공원 샘의 바닥을 확인해 보고 싶다는 말을 했거든요. 근데 그게 이유일까요? 더 이상 이제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점점 깊이 빠져들고 반지는 물에게 한 똑 떨어뜨리면 이렇게 팍 이렇게 파란 일은 일어나는 거. 그것만 둘이서 멀뚱멀뚱 바라보고 있어요. 그러고 나서 정오에 12시 종소리가 울립니다. 12시 종소리가 울렸네요. 퇴장. 다음 장면으로 넘어가요. 그러고 나서 갑자기 성이 한 방이에요. 골로가 상처를 입고 침대에 누워 있어요. 그리고 멜리장드가 그걸 옆에서 보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골로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사냥하러 나갔다가
이상한 기운이나 어떤 그런 전조 같은 게 느껴졌다. 그리고 12시 종소리가 울리자마자 내가 타고 있는 말이 갑자기 미친듯이 해가지고 내가 낙마해서 다쳤다. 이 얘기를 합니다. 단순하게 상징적으로 연결된 걸 수도 있고 어떤 건지도 모르겠죠. 그런 전조가 일어나요. 그러더니 멜리장드가 가만히 초연하게 골로 얘기를 듣고 있다가 갑자기 난 행복하지 않아요. 왜? 몰라요. 상징 희곡이 이게 되게 제식으로 보니까 웃겨지네요. 이게 웃으면 안 되는데 이게 신비로 자꾸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서 몰라요. 그래. 이 성의 분위기가 어두워서 그래? 아니에요. 그러면 펠레스가 널 괴롭혀? 아니에요. 어머니가 괴롭히니? 왕이 괴롭혀? 이뇰드가 널 너무 짓궂게 이뇰드가 골로의 아들이거든요. 골로도 재혼이에요, 재혼. 골로의 이 전처랑 사별했거든요. 그리고 그 이뇰드라는 자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멜리상드랑 재혼한 거예요. 이뇰드가 널 뭐 힘들게 하니? 아니. 근데 왜? 뭐가 불행하다는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하고 나니까는 나도 그게 뭔지 모르겠어요. 내가 말할 수 있다면 당신에게 말할 거예요. 그건 나보다 더 강한 무엇이에요. 이런 식으로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는 골로가 처럼 굴지 마라. 왜 자꾸 이렇게 이렇게 설명하면 안 되죠. 네, 이렇게 설명하면 안 되고 어린애 투정 그만하시라. 당신은 다 큰 성인이고 그러한 말로 나를 설득시킬 수가 없다 하면서 이제 이 멜리상드를 설득하려고 하죠. 그리고 정확하게 그 불운의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고 싶어 하죠. 하지만 멜리상드는 설명하지 못해요. 자기한테 어떤 거대한 불행이 닥쳐왔는데 그 불행을 설명할 수가 없다고요. 이제 느낌이 좀 오시죠? 여러분들도 다 그러고 사시잖아요? 여러분들이 왜 불행한지 모르잖아요. 자, 장난입니다. 어쨌든 행복하게 사시는 분들 많겠죠? 행복하게 사시길 바랍니다. 행복합니다. 골로가 그 와중에 반지가 없어진 걸로 지칩니다. 반지 어땠어? 그러니까는 멜리상드가 의도했는지 의도하지 않았는지 몰라요. 동굴에서 잃어버렸다고 얘기를 해버립니다. 거짓말을 의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자, 몰라요. 왜냐하면 제가 자꾸 모른다고 얘기하는 게 진짜 안 써놨어요. 그래가지고 당장 찾아오라고. 여기서 약간 뭐랄까 이 태도가 변합니다. 골로의 태도가. 그러니까 그 반지가 무언가 골로에게 있어서 소중한 반지라는 것을 느끼게 해줄 정도로 바뀌어요. 근데 그게 왜 중요한지 설명하진 않아요. 그래서 유추할 수밖에 없는 거죠. 뭐 전부인의 반지였나?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야심한 밤에 찾으러 나가라고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는 당장 찾아와. 펠라스 붙여줄 테니까 당장 찾아와.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멜리상드는 난 행복하지 않아. 라고 하면서 퇴장합니다. 그리고 다음 장면으로 휙 넘어가요. 또. 동굴 앞이에요. 그리고 펠리아스가 바로 얘기합니다. 형님께 이 상황 묘사를 제대로 하기 위해선 이 동굴이 어떤 구조인지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하니까 지금 빨리 이 동굴의 구조를 외워놔요. 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그 동굴의 장면을 설명을 해줍니다. 여기서 굉장히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줘요. 저기엔 종유석이 있고 여기엔 뭐가 있고 여기서 멀쩡하게 똑똑똑 떨어져서 이런 소리가 들리고 이런 설명을 해요. 그런 설명을 하는 와중에 동굴 탐험을 이제 시작을 하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짓말의 의도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다고 얘기한 이유가 왜냐면 여기서 진짜 멜리상드가 정말 진심으로 반지를 찾습니다. 반지를 정말 진심으로 찾아요. 어디 있지? 어디 있지? 하면서. 그러니까 이게 뭐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동굴 안으로 들어갔는데 점점 찾아가 동굴 안으로 좀 깊이 들어갔는데 그 동굴 안에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모를 웬 거지 3명이 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거지 3명이 자고 있는 모습을 보고 멜리상드가 저 사람들은 왜 여기서 자고 있는 거죠? 라고 묻고 나라에 기근이 들어서 어쩔 수 없는 것이요. 이렇게 암시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아, 이 나라에 기근이 들어가지고 지금 뭔가 나라가 기울어가고 있나? 이렇게 단서를 주는 거죠. 이 나라는 이미 황폐해졌고 암울해지고 가고 있는 중이에요. 라고 얘기하고서는 휙 퇴장합니다. 그리고 장면이 또 확 바뀌어요. 이렇게 이 상징주의 그걸 보고 있다 보면은 영화의 편집점에 버거할 정도로 속도가 확 넘어가거든요. 확 넘어갑니다. 그리고 그 서사의 순서가 이 관객이 지금 이 시점이 얼마나 지났지?
정확히 언제지? 이거를 유추하기 힘들 정도로 그 장면을 보고 나서 그 다음에 뒤따라오는 생각으로 이어붙여야 될 정도로 굉장히 애매모호하고 암시적으로 지적이 났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이제 다음 장면 넘어가면은 아르켈이 펠레아스를 설득하고 있습니다. 너도 알다시피 모든 게 너를 이곳에 붙들어 두고 있고 쓸데없는 여행을 못하게 하고 있구나. 지금까지 너한테 아비의 상태를 숨겨왔지. 하지만 그는 아마 가망이 없을 게다. 그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널 문지방에서 멈추게 할 수 있을 거야. 하지만 또 다른 많은 이유들이 있어. 백성이 기근으로 죽고 적들이 깨어나 우리 주변에서 웅성거리고 있는 이때에 우리를 팽개쳐 두어서는 안 돼. 왜 이 여행을 하려는 거지? 이런 식으로 설득을 합니다. 그리고 이 설득을 펠레아스가 받아들입니다. 그걸로 끝이에요, 이 장면은. 그리고 넘어갑니다. 자, 이제 3막이에요. 또 언제인지 몰라요. 하지만 성의 한 방이고 펠레아스와 멜리장드가 있습니다. 멜리장드는 실로 이제 이 천을 잡고 있어요. 그리고 펠레아스가 그것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관능적으로 쳐다보는지, 경멸하는 시선으로 쳐다보는지, 어떻게 쳐다보는지는 알 길이 없어요. 대사를 통해서도 유추가 안 돼요. 이 사람의 심리 상태가. 그래서 그것을 둘이 시시덕한 말을, 그러니까 이렇게 설명할 수밖에 없어요. 시시덕한 말을 하고 있어요. 하는 와중에 누군가 문을 두드립니다. 그래가지고 펠레아스가 화들짝 놀래가지고 승질을 냅니다. 누구야? 골로의 아들인 이뇰드예요. 이뇰드가 툭 들어와요. 그러니까 펠레아스가 이뇰드한테 막 이렇게 나무라죠. 이런 데서 이 둘이 지금 미래의 언어를 나누고 있어서 지금 제가 저렇게 반응하나? 이렇게 유추해 볼 수 있을 뿐이죠. 그래가지고 너 왜 이렇게 문을 세차게 두드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뇰드가 얘기합니다. 한 번 두드렸어요. 죄송합니다. 진짜 그렇게 써있어요. 이건 그렇게 써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왜 왔니? 라고 하니까 여기서 이뇰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 삼촌과 어머니를, 이제 새어머니죠? 멜리장드가. 네. 그러니까 삼촌과 어머니를 지켜보고 있어야 해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는 뭐야 이건 또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데서 그러니까는 관객은 유추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 꼬맹이는 이 둘의 이런 불륜을 벌써부터 짐작하고 있나? 이 둘도 지금 그런 관계가 되는지 안 되는지도 모르겠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암시, 그러니까 시간을 초월해서 미래에서 온 아들인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아니면 아이들의 감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너무나 이게 그러니까는 해석의 방향이 너무나 여러 가지인 거죠. 그러니까 암시성 대사가 쓰여있기 때문에 가서 자. 그러니까는 이 꼬마는 또 그렇게 얘기합니다. 삼촌과 어머니가 잠에 들기 전까지 전 잠을 잘 수 없어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가지고 이뇰드가 갑자기 뿌잉 하면서 울면서 뿌잉 하고 울면서 엄마가 날 떠날 거라고 갑자기 막 울어댑니다. 그래가지고 엄마가 널 왜 떠나?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는 그건 몰라요. 하지만 엄마는 절 떠날 거예요. 이렇게 결정론적인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또 뿌잉 하고 우리 자꾸 이렇게 이게 죄송합니다. 제 성격이 이게 뭔가 좀 한 번씩 이게 죄송합니다. 네, 아무튼 이게 울어대니까 이제 이게 얘를 이렇게 달래죠. 그러는 와중에 창밖을 봐요. 이뇰드가 갑자기 아빠다 하면서 그 창밖을 봐요. 그래가지고 펠레아스가 무슨 골로가 오고 있다고 창밖을 봐요. 무슨 소리야, 안 보이는데. 아니에요, 아빠가 오고 있어요 라고 하면서 확 뛰어나가요. 뛰어나가고 나니까는 안 보이는데 라고 하는 순간 얘가 뛰어나가자마자 골로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런 상징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진짜네? 라고 해서 이뇰드가 골로를 데리고 들어와요. 그런 다음에 이 이뇰드가 등불을 들어서 엄마 울었어요? 라고 엄마한테 가서 이렇게 엄마 이거 자세히 골로한테 아빠 보세요, 엄마 울었어요 이러고, 펠레아스 삼촌도 울었어요? 하면서 펠레아스한테 얼굴에다 등불을 댑니다. 아빠, 펠레아스 삼촌도 울었어요. 뭔 짓이야 이게? 그래서 골로가 등불 그렇게 얼굴 가까이 갖다 대지 마라. 그러고 장면이 끝납니다. 자, 다음 장면으로 또 휙 넘어가요. 그 다음에 성의 탑이에요. 글로 읽으면 그냥 죄송합니다. 이건 제 이미지를 개입시켜 드릴게요. 그러니까 라푼젤이 갇혀있는 성의 탑? 이런 느낌이 그냥 들어요. 그냥 탑 높이에 창문이 열려 있고 거기에서 라푼젤이
시를 읊고 있습니다.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눈먼 새자매들은 황금 램프를 가지고 있다네. 탑으로 올라가서 7일을 기다린다네. 첫째가 말하기를 나는 우리의 등불 소리를 들어. 둘째가 말하기를 왕이 올라오고 있다네. 아니야. 가장 성스러운 자매가 말하기를 등불은 꺼졌다네. 이러는 와중에 펠레아스가 이렇게 순찰로를 통해서 등장을 하고 탑 위에서 이제 멜레장드가 있는 거죠. 대사의 내용으로 보관돼 무언가 고백을 하러 온 것 같이는 보여요. 그래서 당신의 손을 달라고 해요. 막 이렇게 해가지고 손 좀 만져볼 수 있게 해달라고. 처음 만났을 때 멜리장드가 샘 바닥 만져보고 싶어 했는데 안 닿잖아요. 그게 오버랩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손을 빡 뻗었는데 또 손이 안 닿아요. 그러니까 좀 더 내려봐요. 하면서 까치발 들고 막 이러고 있고 안 닿아요. 나중에 똑같이 머릿결이 훅 쏟아내립니다. 그러면서 펠레아스가 그 멜리장드의 머릿결에 싹 감싸집니다. 너무 황홀해합니다. 이상성욕자인가? 자, 죄송해요. 신비로움이에요. 신비로움. 자, 머릿결에 싹 감싸져가지고 너무 황홀해합니다. 그래서 그 머릿결에 막 파묻혀가지고 막 이걸 감싸고 막 장난질하고 멜리장드는 그러한 펠레아스를 보고 너무 당기지 말아요 라고 하지만 내심 싫지는 않은 것 같기도 하고 알 수 없습니다. 펠레아스 너무 황홀해합니다. 당신은 떠나지 못할 거야. 당신 머리카락에 입맞춤으로써 난 당신 전체를 포옹하는 거야. 이것들의 불꽃 한가운데서 난 이제 더 이상 괴롭지 않아. 내 입맞춤 소리가 들려요? 이 입맞춤들은 수천 개의 황금 사슬을 따라 올라가고 있어. 그것들 각각은 당신에게 수천 번의 입맞춤을 가져다 주어야 하고 또 계속 그 입맞춤을 간직하고 있어서 내가 여기 없을 때에도 여전히 당신을 포옹해줘야 해. 이런 식으로 너무나 황홀해하죠. 근데 시적 비유가 뛰어나죠. 그러니까 우시잖아요. 좀 오글거리긴 하지만 머릿결이 수천 가지의 황금 사슬에게 내가 한 번의 입맞춤을 함으로써 수천 가지의 황금 사슬이 당신한테 전달되니 당신은 수천 번의 키스를 받는 거나 마찬가지다. 라는 거잖아요. 나만 그러나? 아니. 저를 보면서 엄청. 네. 이렇게 시적 언어로 쓰여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와중에 이제 비둘기들이 팍 날아가고 그 비둘기가 그 탑 안에 같이 왜 있었는지는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어떤 시적이고 환상적이고 이런 모습이 보이죠. 이러고 둘이서 또 시석거려서 좋은 이 말을 나누고 있는 것을 골로가 목격을 합니다. 당신들은 어린애들이야. 멜리장드, 그렇게 창가로 몸을 숙이지 마요. 떨어져. 시간이 늦었다는 걸 모르나? 자정이 가까웠어. 어둠 속에서 그런 식으로 장난하지 마요. 당신들은 어린애들이야. 이렇게 얘기하고 장면이 확 넘어갑니다. 너무 많은데. 그러고 나서 그 다음 장면이 뭐냐면 지하예요. 성의 지하. 말은 굉장히 많은데 여기서도 다 암시성 언어로 쓰여져 있어가지고 다 풀기는 어렵고, 근데 이거는 그냥 확정시켜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으로써 골로는 펠레아스에게 너 멜리장드한테 다가오지 마. 질투심까지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모종의 위기의식을 느껴 있는 상태인 것 같긴 해요. 그리고 여기서 또 한 가지 정보를 추가해 줍니다. 임신한 상태라고. 나의 아이를 임신한 상태니 더 이상 위험한 장난질 치게 그렇게 하지 마. 이런 엄포로 얘기하는데 그게 엄포일 수도 있고 정말 이 멜리장드의 몸 상태가 걱정돼서 하는 경고일 수도 있고. 그런데 펠레아스는 듣는 둥 마는 둥 합니다. 그 성의 지하에 처음 와왔대 얘는. 그리고 너무 무서워합니다. 그러고서 빨리 나가자고만 보챕니다. 듣는 둥 마는 둥 하면서. 그래가지고 그 다음으로 또 후루룩 넘어가요. 지하철구 입구로 와요. 너무 오래 있었던 것 같아요. 하루에 종일 있었던 것 같아요. 막 호들갑을 떨어요. 그러니까 1시간 있었다.
아, 죄송합니다. 아,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신비로운 극이에요. 그러니까는 1시간 있었어. 왜냐면 이게 중요한 게 이 뒤에 곧 정오가 되잖니. 이 얘기를 또 하거든요. 그러니까는 계속 반복되는 상징은 계속 반복됩니다. 그러니까는 곧 정오가 되잖니? 라고 골로가 얘기하고 단도직입적으로 이제 딱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는 또. 멜리장드와 너와의 관계 사이에 있었던 일을 내가 알고 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멜리장드에게 다가오지 마라. 딱 이렇게 마지막으로 확실적인 말을 하죠. 그리고 갑자기 또 호로록 넘어가요. 장면이. 그래서 이번에는 성 앞입니다. 여기서 골로가 자기 아들 이뇰들을 이제 끌어왔고 실제로 본 적은 없어. 자기가 유일하게 목격한 거라고는 방금 전, 며칠 전, 몇 년 전인지도 모르겠죠. 그게 시기가 정해져 있지 않으니까. 자기가 봤던 사건이라고는 멜리장드의 머릿결을 갖고 놀고 있는 펠라스를 본 것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사건을 캐내고 싶어가지고 아들한테 물어보는 장면인 거예요. 확인하려고 하는데 아이들의 언어 자체가 암시적이고 모호하고 그러다 보니까는 답답해합니다. 그래가지고 계속 최대한 구슬리면서 그 아이들한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빨리 아버지한테 얘기 좀 해봐 하면서 막 이렇게 하는데 자기도 모르게 막 힘세게 줘가지고 아파요. 그러니까 네가 왜 아파? 그러니까 여기가 아파요. 그러니까 미안해 이러고 있고 이렇게 하면서 구슬리는 해서 알고 있다 하는 순간 맨 마지막에 펠레아스와 멜리장드가 키스를 한 적이 있다는 그거를 이뇰드가 목격한 적이 있다는 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골로가 얘가 키스의 의미를 모를 수도 있다. 멜리장드와 펠레아스가 어떻게 하고 있었다고? 키스요? 라고 하면서 이뇰드가 아빠한테 키스를 쪽 해줍니다. 확신으로 바뀌는 순간인 거죠. 그래서 하는 와중에 이뇰드가 아빠 보세요. 엄마가 있는 저 방에 램프에 불이 들어왔어요. 라고 얘기해요. 그래가지고 골로가 이 현장에서 적발하려고 이제 이뇰드를 이렇게 목마를 태워가지고 세워가지고 덮어서 자 지금부터 네가 지금 둘이서 뭘 하고 있는지 나한테 낱낱이 보고 고해 딱 얘기를 하죠. 이뇰드의 언어로 그 둘이 뭘 하고 있는지 묘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고 있어? 방문은 닫혀 있어요. 그럼 방문이 닫힌데 둘만 있어? 둘만 있어요. 둘이 지금 뭐 해? 아무것도 안 해요. 정말 아무것도 안 해? 아무것도 안 해요. 둘이 같이 램프 불빛을 바라보고만 있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게 무슨 소리야? 램프 불빛만 바라보고 있다는 게 무슨 소리야? 지금 둘이 서로 만지고 있니? 만지고 있진 않아요. 그럼 지금 둘이 뭘 하고 있는데? 둘이 램프 불빛을 보고 있어. 이런 식으로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러니까 미치고 환장하죠? 안 되겠어. 내가 직접 확인해봐야겠어. 라고서는 이들을 탁 내려놓고서는 그 사건을 목격하려고 진짜 확 뛰어들어갑니다. 그리고선 장면이 끝나요. 사막이에요. 복도에서 펠레아스와 멜리장드가 만납니다. 펠레아스는 여기서 이런 고백을 해요. 아버지가 호전되었다. 아버지가 호전되어서 내가 원래 떠나고 싶어 했던 여행을 떠날 수 있게 되었다. 아까 아르칼디스에서 나오잖아요. 아버지가 호전되면은 떠나게 해주겠다고 약조를 했었거든요, 그때.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내가 아파서 네가 이 왕국에 발이 묶여있던 거 내가 대신 미안했다. 그러니까 너 빨리 너 하고 싶은 거 있으면 여행 떠나라. 이렇게 아버지도 허락을 받았다. 난 떠날 거다. 라고 마음 먹었다. 근데 떠나기 전에 멜리장드 당신에게 내가 떠난다는 사실을 꼭 이야기하고 싶어서 지금 당신을 찾아왔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좀 장면이 끝나요. 훅 넘어가요. 그래서 성의 한 방이에요. 아르켈이 멜리장드를 불러놓고 감사함과 그리고 이 미안함을 표해요. 감사함은 이제 아르켈은 이 멜리장드를 축복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골로와 흔쾌히 재혼도 해줬고 그의 자식도 이제 가졌으며 그리고 이 멜리장드가 온 순간 원래 죽음의 그림자가 들어져 있던 이 펠레아스의 아버지가 호전되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라는 이미 기울었고 불행의 연속이었는데 멜리장드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우리 집안에 활기가 돋고 어떤 생명이 돌기 시작했다. 이런 징조로 해석을 하는 것 같아요, 아르켈은. 그런데 이 나라 자체가 갖고 있는 이 분위기, 우리 이 세계가 갖고 있는 분위기 자체가 워낙 암울하니 아르켈은 어떤 미안함이 있는 거예요? 이 애가 점점 더 약해져 가고 있음을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점점 더 불행 속으로 빠져들어가고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아르켈은. 눈은 멀었지만 그렇게 느껴지는 거죠. 왜냐면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묘사를 하거든요. 점점 멜리장드가 가면 갈수록 쇠약해져 가요. 그러니까는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새장 속에 너무 예쁜 새라고 산속에서 잡아서 가다 놓고 있으면 자기가 아무리 잘해줘도 금방 죽는 거 아시죠? 그런 느낌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아요. 아르케는 멜리상드를. 근데 갑자기 거기서 골로가 이마에 상처가 하나 나가지고 씩씩대면서 들어옵니다. 이미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요. 거대한 순수. 저 눈은 순수보다 더 커요. 어린 양의 눈보다 더 순수해요. 신에게조차 순수가 뭔지 가르쳐 줄 거예요. 순수. 보세요. 저는 아주 가까이에 있어서 이 두 눈이 깜빡거릴 때에는 그 속눈썹의 상쾌함마저 느껴져요. 하지만 저는 저 세상의 큰 비밀보다 이 눈 속에 있는 아주 사소한 비밀을 더 모르고 있어요. 순수. 순수 그 이상이에요. 하늘의 천사가 매일 산의 맑은 물에서 목욕하는 것 같아요. 저는 이 눈을 알아요.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시겠죠? 저도 모르겠습니다. 느끼셔야 돼요. 왜 갑자기 순수함에 대해서 열광적으로 얘기하는지. 근데 유추는 할 수 있죠. 상처가 나서 씩씩거리면서 들어왔잖아요. 그리고 제정신이 아닌 것 같은 말을 해요. 그리고 불만에 찬 듯한 말을 해요. 방금 전에 바닷가에서 또 굶어 죽은 어부 한 명을 봤다라는 얘기를 아르케한테 막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복합적 정서 상태인 것 같아요. 그리고 왜 이 나라의 국민들은 왜 꼭 자기의 죽음을 내 눈앞에서 보여주려고 그렇게 안달이 나는지 모르겠다. 막 이런 말도 하거든요. 이런 데서 골로의 어떤 인물상 이런 것을 유추해 볼 수는 있지만 그걸로 정확하게 얘가 이런 캐릭터다라고 또 생각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 이 뒤에 방금 지금 이 도트nem이 낭독했던 그 대사가 붙거든요. 그러니까 순수함에 대한 본질을 갈망하는 친구인 것 같긴 또 해요. 근데 이 친구가 바라는 순수라는 게 과연 올바른 순수고 본질일까? 이런 생각도 드는 거죠. 왜냐면 이 전에 또 이 난리 바가지를 피우고 있으니까. 그래 놓고서는 그렇게 변해버린 골로를 바라보면서 멜리장드가 너무 슬퍼합니다. 골로가 더 이상 저를 사랑하지 않아요. 라고 하면서 슬퍼하면서 장면이 또 바뀝니다. 이번엔 성의 한 테라스예요. 열심히 바위를 들어 올려 보려고 하는 인율드가 있어요. 자기보다 한 2배는 더 큰 바위인 것 같아요. 안 들려. 죄송합니다. 연기하면 안 되는데. 네,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바위 너는 왜 안 들리니? 이러면서 근데 불가능해. 불가능하고 하다가 딱 봤는데 양떼 울음소리가 막 들려요. 양떼다. 목동이 양떼를 보고 막 가요. 그러니까는 목동아 왜 그걸 또 가고 있니? 그러니까는 우리로 가고 있는 게 아니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목동은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는 바위를 들려고 했는데 실패했잖아요. 양떼 소리가 들려서 양떼 소리가 들리네? 라고 해서 딱 가서 봤는데 양떼들이 어딜 가고 있는 걸 봤어요. 양떼들만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양떼들이 있으면 목동이 당연히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목동 어디 가고 있니? 라고 물은 거거든요. 그랬더니 목동의 대사가 뭐냐면 우리로 가고 있는 게 아니니까. 이렇게만 얘기하고 그 소리는 사라집니다. 그래서 그럼 어디로 가는 거지? 목동. 양들이 어디로 가는 거야? 내 말을 듣지 않네? 양들은 벌써 너무 멀리 있어. 빨리 가고 소리도 내지 않아. 우리로 가는 길이 아니야. 이 밤에 그들은 어디서 잠을 잘까? 너무 어두워. 장면이 또 바뀝니다. 공원 샘가예요. 처음 펠레아스랑 멜리장드가 얘기했던 그 공원 샘가 있죠. 거기에요. 펠레아스는 멜리장드를 처음 봤을 때 그 자신의 감정 상태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것을 이제 이렇게 제가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여러분들 사랑이 뭐예요? 아무도 설명 못하죠. 말이 개념이에요. 그래서 사랑의 개념이라는 게 어려운 거잖아요. 그것을 펠레아스는 자신의 언어로 풀어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 관념적인 것을 개념으로 풀어낸다는 거는 그래서 지극히 자의적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런 데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막 감정을 묘사하면서 그리고 꼭 내가 마지막으로 떠나기 전에 나의 이 사랑하는 마음을 멜리장드한테 꼭 고백을 하고 떠나야겠다. 이런 다짐을 하고 있어요. 그 다짐을 하고 있는 와중에 멜리장드가 들어옵니다. 둘이 밀담을 나눠요. 밀담을 나누다가 펠레아스가 멜리장드한테 키스를 하죠. 멜리장드는 가만히 있어요.
그래서 왜 가만히 있어? 내가 당신한테 키스를 한 이유가 뭔지 모르겠어? 요즘에 이러면은 여러분들 다 이제 펼쳐성이지만 알아요. 내가 당신을 사랑해서 키스를 한 거야. 나도 당신을 사랑해. 그리고 또 막 합니다. 아, 이제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는데. 그래서 또 열심히 또 사랑을 나누고 미래를 나눕니다. 그러는 와중에 스락 초코동 초코. 그러니까는 상징적인 거죠. 온 사방의 문들이 닫혀나가기 시작하고 퇴출로들이 없어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하고 점점점 무언가의 발자국 소리가 다가오는 게 들립니다. 그리고 이미 멜리장드와 펠리장드는 알고 있어요. 그게 누군지. 도망칠 수도 없어요. 위기의 순간의 마지막까지 서로는 서로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하면서 격렬하게 키스를 합니다. 그리고 웬 숲을 속에서 골로가 튀어나와서 펠레아스를 찔러버립니다. 멜리장드는 너무 놀라서 난 용기가 없어 라고 하면서 도망쳐버립니다. 그리고 장면이 끝나요. 자, 마지막 막입니다. 성의 한 나지막한 방이라고 표현이 돼 있어요. 근데 하녀들만 대사를 하는 거 보니까 하녀들의 방인 것 같아요. 확언할 수 없어요. 하녀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간에 있었던 일들을 유추할 수 있는 대사들이 있어요. 이 하녀들은 아까 제일 처음에 나왔던 그 문지막 땄던 하녀들이에요. 그래서 그 1막 1장에 붙어있는 그 내용이 여기에 이어붙는 건지 아니면 그때도 닦았고 지금도 닦았던 얘기를 또 반복하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이렇게 엉켜 있어요. 시간선들이.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제 골로는 피투성이가 돼 있었고 멜리장드는 가슴팍에 정말 아주 얕은 상처가 하나 나 있었고 그 다음에 둘이 의식을 잃은 채로 성문 앞에 쓰러져가지고 서로 껴안고선 쓰러져 있었다 라는 묘사 하나와 그럼 뭐 1막 1장에 하나도 이걸 치우려고 했던 게 이것 때문에 치우려고 그랬나?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이렇게 시간선을 이렇게 실타래처럼 얽어놨어요. 그러고 나서 이 둘의 대사를 쭉쭉 하고 있다 보면 이미 멜리상드는 출산을 했어요. 그러니까 임신 중이었다는 얘기가 있었잖아요. 근데 이미 출산을 하고 난 후에 거기에 그러니까 둘이서 거기 쓰러져 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둘이 어디 가서 애를 낳고 그 애를 데리고 와서 기진맥진해가지고 성 앞에 쓰러져서 피가 막 낭자 있던 건지 아니면 멜리사가드가 자살을 기도하는 것을 골로가 막으려고 하다가 골로가 상처를 입고 성문 앞에 쓰러져 기절하고 있었던 건지 애는 언제 낳는지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묘사가 되지가 않습니다. 그냥 다만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만 얘기하고 말아요. 그리고 장면이 마지막 장으로 넘어갑니다. 마지막 장은 성의 한 방이고 골로와 아르켈 그리고 멜리장드가 이제 다 죽어가는 굉장히 쇠약해진 몸으로 침대 위에 누워있고 그걸 진찰하는 의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는 요 상처, 가슴팍에 있는 상처 때문에 죽는 건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셔라. 저 상처가 문제가 아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해주죠. 그녀는 마치 죽기 위해 태어난 존재인 것처럼 보여요. 이유 없이 태어났고 이유 없이 죽어가는 것 같습니다. 골로는 굉장한 참회와 후회를 합니다. 난 이유 없이 죽였어요. 돌멩이조차 울게 할 일 아닌가요? 둘은 마치 어린아이들처럼 키스를 했어요. 단순히 입맞춤을 한 거예요. 그들은 온누이였어요. 그런데 난 곧장 본의 아니게 그렇게 한 거예요. 알겠어요. 본의 아니게 그렇게 한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눈물로 참회를 하면서 멜리장드에게 묻습니다. 펠레아스를 사랑했냐? 사랑했다고 대답합니다. 그게 죄가 되는 건 알고 있었냐? 그게 뭔지 난 몰라요. 이런 데서 그러니까 멜리장드가 이 세계에서 온 사람인가? 라는 거, 그러니까는 차원이 다른 세계의 사람인가? 이렇게 본질에 다가가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것에 대한 본질에 다가가는 암시성 말들 이런 거죠. 그러니까는
이 불륜이라는 것은 이 인간 세속 사회에서 만들어 놓은 그런 법률 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곤로는 또 이런 말에도 헷가닥합니다. 계속 죽는 마당 이 순간까지도 거짓말을 하려고 하느냐. 제발 진실을 알려달라고 막 소리칩니다. 내게 진실을 말해줘. 근데 이 진실이라는 게 뭐야? 자기 구미에 맞는 진실을 말해달라는 이 그런 추잡한 언어처럼 들리죠. 그러니까 멜리상드의 입장에서 생각해놓고 본다면 골로는 떼를 쓰고 있는 건데, 골로의 입장에서 놓고 보면은 정말 이 세상 일이라고는 하나도 모르는 순진한 아가씨? 이렇게밖에 보일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이런 겁니다. 상황이. 그래서 애원해요. 모든 걸 용서할 테니 제발 진실을 말해달라고 계속 애원합니다. 그런데 멜리장드는 나는 계속 진실을 말하고 있었어요. 펠레아스를 사랑했느냐? 사랑했다는 게 진실이라는 거죠. 나를 사랑했느냐? 골로를 사랑한 적도 있거든요. 그리고 골로를 지금도 사랑해요. 그래서 사랑한다고 대답하거든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골로는. 자, 이러한 얘기가 계속 가니까 그러면서 아르켈이 골로를 이만치 물립니다. 너 때문에 더 빨리 죽겠다. 그러면서 이제 멜리장드한테 보여줍니다. 네가 낳은 딸이다. 자기가 딸을 낳은 기억도 없어요. 제가 딸을 낳았나요? 라고 되물어요. 네가 낳았단다. 안아보지 않으련? 안아보려고 하는데 이미 다 죽어가는 멜리장드는 팔을 들 힘도 없어요. 해보려고 하지만 안 돼요. 그래서 아르켈이 이렇게 보여줘요. 너무나 작고 가련한 아이예요. 그러니까는 멜리장드는 거기서부터 막 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늘을 향해서 힘겹게 양손을 뻗어서 이렇게 착 누운 상태에서 이렇게 들어요. 그리고 그것을 끝내고 멜리장드는 울면서 숨을 거둡니다. 여기 있지 마라, 골로. 그녀에게는 침묵이 필요해. 이제는 이리 오거라. 이리 와. 끔찍하군. 하지만 네 잘못은 아니야. 그리도 조용하고 그리도 수줍어하던 또 그리도 말이 없던 작은 존재였어. 모든 사람처럼 신비하고 가여운 작은 존재였지. 그녀는 마치 자기 아이의 언니처럼 여기 있군. 이리 와, 이리 와. 이런 맙소사. 난 더 이상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할 게야. 여기 있지 말자꾸나. 이리 오거라. 아기가 이 방에 남아 있어서는 안 돼. 이제는 아기가 살아야 해. 그녀 대신에. 가여운 아이 주위로. 하면서 공연이 끝납니다. 자, 처음부터 끝까지 무슨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시겠죠? 그런데 제가 최소한의 극행동은 저의 해석을 조금씩 곁들여서 설명해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스토리는 뭔지 대충 감은 잡히시죠? 네. 그러니까 이러한 상징적 언어들과 대사들이 있는 극이라는 것을 일단 인지를 해두시고 이제 해제 3편에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